아버지, 재혼하시려고요? 어디가 아픈 거요? 전화기를 왜 꺼두고 지냈어요? 아픈 게 아니고 생각할 게 많았어요. 무슨 일인데요? 나한테 털어놓고 시원하게 얘기 좀 해봐요. 아, 이거 참 속이 타서 며칠을 밥도 제대로 못 넘겼어요. 소녀사, 인생은 혼자 왔다가 혼자 떠나는 겁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그 남은 시간을 모른다는 거지. 노을, 이호남. 날씨가 차가워지니 거리는 더욱 한산해 보였다. 오늘따라 헬스장 안에는 갑자기 내려간 기온 때문인지 다른 날보다 많은 노인들로 북적거리고 있었다. 가지각색의 헬스복을 입은 노인들은 흡사 청초를 되돌리고 싶은지 몸매를 드러낸 운동복을 갖춰 입고 각자의 건강을 과시하고 있었다. 손여사도 방에 멍하니 누워서 뒹구는 것보다는 다리 운동이라도 하자는 마음에서 가벼운 차림으로 시설 헬스장으로 들어갔다. 다행히 빈자리가 있어 손여사는 러닝머신 위로 올라섰다. 그녀가 작동한 컨베이어 벨트는 천천히 기계 소음을 내며 손여사의 운동화 뒤축을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검은색 고무 벨트가 돌아가자 손여사는 이내 중심을 잡고 자세를 바로잡았다. 생각을 비우고 땀이라도 흠뻑 흘리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았다. 주말인 오늘도 엄마를 찾아오지 않는 작은 딸 생각에 마음이 심란했다. 머리가 복잡해서 나왔지만 손녀사를 따라온 근심은 끝없이 머릿속을 따라다녔다. 서너 달쯤 손녀사를 찾아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엄마의 전무덤을 만지작거리며 칭얼대던 딸의 모습은 어린아이 같았다. 딸의 행동은 사회생활로 몹시 지치고 피곤해 보였다.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긴 나이이지만 결혼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다. 정상적으로 혼인을 했다면 중학생 아이가 있을 법한 나이였다. 마지막으로 실버타운을 다녀가던 날 손여사의 작은 딸은 고운 실크 스카프를 사들고 와서 엄마의 목에 둘러주었다. 그리고 손여사를 꼭 끌어안고 엄마 냄새가 좋다며 킁킁대고 늙은 엄마의 가슴 속으로 파고들던 딸아이의 콧바람 소리가 지금도 그녀의 귓전에 들리는 것 같았다. 손여사는 러닝머신 위를 걷고 있었지만 그의 보행은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때 손여사의 곁에서 그녀의 팔을 툭 치는 느낌이 들었다. 길은 작지만 반듯한 차림의 전창섭이 그녀 곁에서 빙그레 웃고 있었다. 소녀사는 화들짝 놀란 표정으로 남자를 힐끗 바라보았다. 아휴, 깜짝이야. 이 영감님은 귀신인가? 발걸음 소리도 없이 나타난담. 소녀사는 그를 힐끗 쳐다본다고 했지만 이내 무게중심을 잃고 러닝머신 아래로 휘청거리며 내려섰다. 소녀사가 넘어질 것 같자 전창섭은 손으로 살짝 그녀의 몸무게 중심을 앞으로 밀어주고 있었다. 발창숙 여사님, 무슨 운동을 멍하니 머리로 하고 있어? 전창섭 그는 소녀사를 발창숙이라 칭했다. 그건 스포츠 댄스를 함께 배울 때 자주 발을 밟아서 그리 부른 별명이었다. 소녀사를 발창숙 여사라고 부르는 전창섭은 같은 실버타운에 거주하는 70을 간 넘은 나이였지만 보이는 모양새로는 그다지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는 남자였다. 중심을 잡고 바로 선 손여사는 전창섭을 향해 따지듯 물었다.
전 선생님은 늘 저를 발장숙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발장숙이 아니고 손장숙이라고요. 소녀사는 하던 운동도 고민도 다 풀리지 않은 마음 때문인지 농담 삼아 던진 그의 말에 그녀의 화풀이를 전창섭이 다 뒤집어 쓰고 있었다. 하하하. 놀리는 게 재미있었는지 그의 표정은 장난꾸러기 같았다. 손 여사님, 그건 농담이고 우리 커피 한잔 합시다.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이곳 말고 조용한 찻집에서 내가 말실수한 죄로 커피 살게요. 어때요? 갈래요? 유혹치고는 싱겁고 유치했다. 그러나 무료한 시간을 보내러 가기는 좋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욱이 딸 생각으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느니 전화 한 통이 났다는 생각으로 전장섬을 따라 헬스장 문을 나섰다. 전장섭이 입주하고 있는 실버타운 현관벨이 울렸다. 인터폰 창으로 아들 레위의 모습이 화면 속에 비추고 있었다. 전장섭은 느닷없이 나타난 아들 레위가 달갑지 않았지만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그가 고층 높이를 선호함 때문인지 가장 높은 곳에 부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가구 형태의 큰 평수를 주거 공간으로 선택했다. 전창섭이 사는 주거 공간은 전망이 좋았다. 실버타운 가까이 대학병원이 있어 입주할 당시 거금의 보증금을 지불했다. 전창섭은 운영하던 기업을 정리하게 되었다. 평생 일만 하고 살기는 싫었다. 최선을 다했으면 그도 나머지 시간은 편안히 쉬고 싶었다. 기업을 운영하고 키우는 일은 그리 쉬운 시간이 아니었다. 좌절을 딛고 일어서야 했고 한가족 같은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질 의무를 다하기 위해 깊이 잠들지 못한 나날들이 많았다. 이제 더는 흘러가는 시간들을 험하게 놓치고 싶지 않은 듯 결심을 굳힌 그가 신중히 결정한 일이었다. 자식들은 그가 운영하던 기업을 정리한다고 했을 때 굽고 말렸지만 듣지 않았다. 매달 지불하는 실버타운 관리비는 평균 이상이었다. 그래도 그 돈이 아깝지 않은 건 일상생활이 최고급 조건으로 갇혀 있어 자식들 신세를 지지 않아도 되니 그로서는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했다. 기업을 정리하고 남은 모든 자금은 자식들에게 한 푼도 상속해주지 않았다. 그는 다음 일은 다음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는 그만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금 전 전창섭의 아들이 아버지를 보러 오겠다고 전화를 걸어왔기 때문에 그도 외출하지 않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전창섭은 거실 문을 열어두고 소파에 앉아 아들이 들어오는 현관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가는 기운이 완연했다. 아들 내외가 입은 바바리 코트로도 밖의 날씨를 예상할 수 있었다. 아들 내외는 거실로 들어서서 전창섭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그는 아들을 향해 먼저 입을 열었다. 회사 일은 잘 돼가고 있지? 전창섭은 안부겸 운을 띄었다. 회사 일로 아버지를 만나러 올 위인들이 아닌 것도 그는 알고 있는 눈치였다. 두뇌 외의 방문에 짐짓 전창섭은 그들의 속내를 알고 있는 말투 같았다. 말없이 아버지를 바라보던 아들은 굳게 담은 입술을 열며 아버지를 향해 뜨악한 표정을 지으며 질문을 했다. 아버지, 재혼하시려고요? 전창섭은 아들의 말에 피식 웃었다.
좋은 할머니 나타나면 하지. 안 될 일도 없잖니? 전창섭은 황혼제호를 운운하는 아들을 바라보며 내 인생 내가 산다는데 니들이 무슨 말 같지 않은 참견하는 거라는 말투였다. 아버지, 어떤 할머니인데 이렇게 늦은 나이에 재혼을 생각하세요? 그 정도로 그분이 아버지 마음에 드시는 겁니까? 들고 안 들고는 내가 결정하는 거지. 내가 이 나이에 니네들 허락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창섭의 말투는 단호했다. 그의 인생 문제를 왜 자식들이 참견하는지 아들을 향해 반문했으나 확실한 이유는 모을 때 속으로 꿀꺽 삼킬 뿐이었다. 그런데 이내 아들은 진짜 속내를 드러냈다. 아버지, 그럼 이번에 유산 상속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해서 들렸습니다. 음, 유산 상속이라. 아마 전창섭이 숨겨둔 유산을 받고 싶어서 꺼낸 말투 같았다. 그렇다면 변호사를 불러 유서를 작성하마. 지금은 아니고 내가 죽고 난 후에 너희들 앞으로 재산을 주는 거로 하자. 지금은 내가 너희들에게 당장 주고 싶지 않으니 서류상 작성은 하도록 하마. 전창섭은 모르는 척 유선에 대한 말은 꺼내지도 못하게 살벌한 눈빛을 보내고 아들을 돌려보냈다. 지금은 절대 주지 않을 거라는 그의 결심은 흐트러짐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소녀서와 황혼 재결합을 해야 한다면 아들이 반대가 없는 것이 순탄하고 좋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누가 마지막 임종을 지켜줄 것인지도 전창섭으로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전창섭이 소녀사를 마음에 두게 된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우연히 헬스장에서 그녀와 자주 마주치게 되고 어디를 가든지 그녀의 모습은 한 번씩 전창섭의 눈에 띄었다. 실버타운에는 많은 사람이 입주해 있었다. 각양각색의 내노라는 노인들은 건강도 남아있는 인생도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는 의지 때문인지 모두 환한 모습들로 생기가 넘쳐났다. 그러던 중 시설 입주자를 위한 스포츠 댄스 강습이 있었다. 그날 그의 파트너가 바로 소녀사였다. 그곳에 모인 입주자들은 겉모습은 노년기로 들어섰지만 마음만은 절대 노인이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강생으로 모인 노인들은 청년이며 소녀 같은 마음으로 들떠 있었다. 하나 둘 셋 넷 손박수를 쳐가며 흥을 돋우는 강사의 목소리는 지르박 스텝과 트로트 음악이 어우러져 커다란 강당으로 흥겹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전창섭과 소녀사도 어설픈 손동작과 발동작을 배우며 한 템포씩 몸을 움직였다. 오랜 세월 동안 율동이라고는 하지 않았던 탓인지 소녀사의 나긋나긋한 몸동작과 발스텝은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 전창섭의 손을 잡는 대신 그의 발을 자주 밟는 소녀사를 향해 그때 전창섭은 발장숙 여사라는 별명을 붙여준 것이었다. 그렇게 시설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함께 스포츠 댄스를 배우게 되었고 둘이 밀착된 호흡은 두 사람의 마음도 통하게 하였다. 두 사람은 부부는 아니었지만 늘 붙어 다니며 투덕거렸다. 슬금슬금 애매한 소리를 하는 전장섭으로 인해 한 번씩 말다툼을 할 때면 손여사의 모습은 한동안 전장섭 눈앞에서 볼 수가 없었다. 아들이 돌아가고 한참을 소파에 앉아서 생각에 잠긴 전장섭은 아들이 소녀사와의 관계를 어찌 알게 되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실버타운 쪽으로 문의를 한 건지
아니면 감시자를 섭외해 그들의 행동을 주시하는 사람을 붙인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아니, 어떤 여자와 산다고 해도 아들은 아버지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했다. 단지 전창섭 재산을 언제 유산으로 물려줄 건지가 그들에게는 그게 가장 큰 관심이었고 언젠가는 그 유산을 주고 떠나면 된다고 생각했다. 단, 전창섭이 죽는 날까지 쓰고 남으면 상속대로 자식들이 나눠서 쓰면 되는 거였다. 열심히 가르치고 최고의 대학을 졸업시켜 절반은 자식의 인생을 뒷받침했지만 열 자식은 악자 하나만 못하다는 생각이 맞는 말 같았다. 아들들은 며느리의 남편일 뿐 전창섭 본인의 인생을 책임지라고 맡기고 싶지 않아 실버타운을 선택하게 된 동기였다. 두 달이 넘도록 소녀서와 연락이 닿지 않는 작은 딸은 전화기 수신이 끊겨 있었다. 연무록 스카프를 엄마 목에 돌돌 감아 살포시 묶어주던 그 애가 유난히 눈에 밟혔다. 혹시나 무슨 병고가 생긴 건 아닐까 걱정도 되었다. 작은 딸에게 손 여사는 이곳 실버타운에 들어오며 보증금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그에게 위임하고 맡겼다. 매달 들어가는 관리비와 소녀서가 쓰는 용돈도 늘 작은 딸이 보내왔다. 그러나 두어 달 전부터 관리비도 소녀서의 용돈도 들어오지 않았다. 서너 달만 밀려도 1,000만 원이란 액수가 넘는 실버타운은 그 정도의 능력이 가능한 사람들의 마지막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인기가 높은 곳이었다. 소녀사는 매일 근심을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느닷없이 소식을 끊고 살았던 손여사의 큰딸이 엄마를 찾아왔다. 손여사가 큰딸 대신 작은딸에게 모든 재산을 위임한 일로 엄마와 큰딸은 사이가 나빠져서 소식조차 전하지 않고 살았다. 그랬던 큰딸 수영이가 찾아온 것이 반가워 손여사는 미안한 마음에 큰딸의 손을 덥석 잡았다. 어떻게 여길 다 오고 미안하다 수영아. 엄마 많이 원망했지. 소녀사는 수영의 차가운 손을 비비며 소파 앞으로 그녀를 앉혔다. 소녀사도 큰딸 곁에 바짝 다가앉았다. 밖은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실내 온도는 여름인지 겨울인지 인식하지 못한 것처럼 실내 온도 27도에 파란불이 켜져 있었다. 소녀사는 서너 달째 얼굴을 보이지 않는 작은 딸 소식이 궁금하다며 수영을 향해 넌지시 물어보았다. 그러나 수영이 반짝거리는 눈빛 속에서 큰딸 수영을 믿지 못한 엄마가 어리석었다는 눈빛이 역력했다. 그리고 수영은 소녀사를 향해 간단히 말을 꺼냈다. 엄마, 이 실버타운에서 떠나야 할지도 몰라. 수영이 망설이다가 엄마에게 꺼낸 퉁명스러운 말투였다. 소녀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딸에게 되물었다. 내가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난 이곳에서 죽을 때까지 살려고 들어온 거야. 내가 왜 여기를 나가야 하는데 이유가 뭐야? 민영이한테 내 돈 많잖아. 소녀사는 숨도 쉬지 않고 몇 년 만에 만난 큰딸 수영을 향해 따지듯 물었다. 그러나 석고처럼 굳어버린 큰딸은 소녀서의 흥분하는 모습을 바라볼 뿐 더 이상의 대답은 하지 않았다. 엄마가 그렇게 믿었던 작은 딸이 엄마의 피 같은 돈을 어느 유부남 놈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주고 다 날려먹었다고요. 이런 생각을 속으로 되낼 뿐 수영이 입 밖으로 차마 뱉어낼 수 없는 소리였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손여사 당신 딸이 엄마의 큰돈을 빌려준 그 돈도 못 받고
사랑했던 그놈의 배신으로 목숨줄을 끊어버렸단 말도 차마 하지 못했다. 수영은 침을 삼켰다. 그리고 간략하게 맘속에 있던 말을 꺼냈다. 이제 민혁이는 이 세상에 없다고. 그리할라는 말을 귀띔해 주었다. 짧게 만난 부녀의 상봉은 30분도 되기 전에 손여사에게 마음의 준비만 시키고 돌아가 버렸다. 그날부터 손여사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그녀의 전화기는 종일 꺼져 있었다. 옥양못빛 하늘이 유난히 깨끗해 보였다. 마음은 하늘만큼 환하지 않았지만 전창섭은 어디든 떠나고 싶었다. 전창섭이 기업을 운영할 때 부리던 기사를 불렀다. 그리고 그가 아무도 모르게 돕고 있는 서울역 노숙자 무료급식소로 가자고 부탁을 했다. 점심시간이 임박한지라 허름한 차림의 사람들은 급식소 안으로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전창섭은 차에서 내려 배식을 위해 설치해 놓은 캐로비 천막 안으로 들어섰다. 사회 봉사활동을 하는 김 선생 손에는 국그릇이 들려 있었다. 전창섭과 눈이 마주치자 김 선생은 국그릇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얼른 전창섭에게 달려와 인사를 했다. 전화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반가운 표정 속에 화난 음성이 섞여 있었다. 꼭 전화하고 와야 하는 거야? 잠시 나갈 일이 있어서 들려본 걸세. 그러셨군요. 전창섭은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먼저 걸어갔다. 그리고 그는 미리 준비해온 두둑한 흰 봉투를 김 선생에게 건네주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을 물질로 돕는다는 것이 부끄럽다는 생각에 김 선생의 등을 어루만지고 돌아섰다. 전창섭이 김 선생을 만난 것도 부산 출장길에서였다. 부산역에서 서울역까지 옆좌석에 앉은 사람이 김 선생이었다. 작은 체구지만 김 선생은 선하고 낯빛이 좋아 보였다. 40과 50을 중간에 둔 나이처럼 보였다. 김 선생이 전창섭이 읽고 있는 신문을 얻어 읽다가 두 사람은 그때 서울까지 말동마게 되었다. 이런저런 일들을 묻고 대답하다 보니 김 선생이 하는 봉사활동을 알게 되었다. 쉽게 하지 못하는 좋은 일을 아는 김 선생을 전창섭이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하면서 둘이 사이는 10년이 넘게 친분을 쌓고 있었다. 그건 전창섭의 재산도 어쩌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돕고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김 선생을 만나고 나서 전창섭은 실버타운에서 나올 때보다 마음이 한결 밝아져 있었다. 그리고 오늘은 외곽으로 차를 몰아달라고 했다. 청평이나 북한강 쪽이면 좋겠다고 그곳으로 가자고 했다. 이유 없는 손여사의 단절 때문에 요 며칠 그의 마음이 무거워 있었다. 그녀와 전화통화가 두절되고 그는 안절부절 못했지만 직접적으로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늘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닐 때는 미식가가 따로 없었다. 손여사와 시간만 나면 데이트를 즐겼다. 그러나 그로 인한 허전한 마음은 부재 중에 더 간절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녀가 없는 동안 전창섭의 입맛은 소태를 씹는 것 같았다. 오늘은 입맛에 맞는 음식점을 찾아 어디든 가고 싶었다. 어느새 시내를 벗어난 승용차가 북한강 줄기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긴 세월에도 그다지 많이 변하지 않은 도로는 그 옛날처럼 여전히 아름다웠다.
눈을 돌린 차창으로 그의 학창시절이 스쳐갔다. 친구들과 바리바리 싸운 배낭을 풀고 간현이라는 마을 강가에서 수많은 별들을 올려다보며 기타 소리에 맞춰 힘껏 목청 터지도록 불렀던 노래 가사가 전장섭이 귓가에 바짝 다가와 스치고 있었다. 좋은 시절이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절. 그리움이 입가의 미소로 스쳐갔다. 누군가를 기억하고 싶은 그 찰나 휴대폰 소리가 울렸다. 소녀사였다. 전장섭은 반가웠다. 그러나 부하가 나서 생각과 다르게 목소리 톤을 낮추었다. 여보세요? 귀에 익은 음성이 들려왔다. 요즘 어디가 아픈 거요? 정 볼 수가 없네요. 전화기 속에서 들려온 소녀사의 음성은 기운이 없었다. 밖에 나가셨나요? 할 이야기가 있는데. 들어오시면 잠시 뵐 수 있을까요? 그녀의 만남 제의에 전장섭은 외출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속이 들어가서 전화를 다시 하겠노라 말하고 그녀와의 통화를 끊었다. 소녀사의 목소리를 듣고 난 안도감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자 환한 얼굴빛이 감돌았다. 전장섭은 기사와 함께 북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주문했다. 소녀사의 전화를 받아서인지 소대처럼 쓰던 입맛도 정성으로 돌아온 것처럼 정갈한 음식은 살살 입안에서 녹아드는 기분이 들었다. 실버타운으로 돌아온 전장섭은 실버타운 로비에 차를 세우고 소녀사를 밖으로 불러냈다. 나이는 들었지만 정갈하고 깔끔한 코트에 연분홍 스카프를 두른 소녀사의 자태가 오늘따라 한결 돋보였다. 근처 조용한 찻집 앞에 승용차를 세워두고 소녀사와 함께 들어갔다. 시무룩한 모습으로 그녀는 웃지 않았다. 근심이 단단히 쌓여있는 모습이었다. 어디가 아픈 거요? 전화기를 왜 꺼두고 지냈어요? 전장섭은 그간 궁금했던 것을 물었다. 아픈 게 아니고 생각할 게 많았어요. 무슨 일인데요? 나한테 털어놓고 시원하게 얘기 좀 해봐요. 아, 이거 참 속이 타서 며칠을 밥도 제대로 못 넘겼어요. 정말 그랬다. 전정섭의 마음은 소녀사와 두절된 시간 동안 본인의 마음이 얼마나 그녀를 향하고 있었는지 확연히 느낄 수 있었다. 무슨 일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다 해결해 줄 테니 말해봐요. 전장섭은 바짝 다가앉아 물었다. 저 실은 실버타운 나가야 될지도 몰라요. 내 전 재산을 모두 날린 것 같아요. 이젠 이곳 관리비 낼 돈도 지금은 없어요. 소녀사는 전장섭에게 큰딸이 다녀간 이야기와 작은딸이 날려버린 그의 전 재산 문제를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리고 숨길 것도 없는 작은딸의 죽음까지 털어놓고 눈가에는 이슬이 맺히고 있었다. 전 재산을 날려버려서가 아닌 듯 마지막 그 아이가 남기고 간 스카프를 어루만지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복받친 슬픔을 서럽게 토해냈다. 그녀의 나머지 인생도 걱정이 되었고 실버타운을 나가서 혼자 어찌 살아가야 될지도 걱정이 되었다. 가만히 소녀사의 얘기를 듣고 있던 전장섭은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다. 소녀사, 인생은 혼자 왔다가 혼자 떠나는 겁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그 남은 시간을 모른다는 거지. 전장섭의 말 속에는
외로움이 묻어나는 엄숙한 말투가 숙연하게 들려왔다. 전장섭은 손 여사에게 위로 겸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손 여사의 손을 잡고 다시 입을 열었다. 전장섭, 그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고 성급하지 않게 생각해 보라는 말과 함께 그간 손 여사를 만나며 좋아했던 그의 속내를 털어놓았다. 그건 다름 아닌 전장섭과 재혼해서 같은 집에서 가시버시로 나머지 여생을 함께 살자는 제안이었다. 소녀사도 이제는 혼자였다. 나머지 인생은 지금처럼 돈으로 누리고 살아갈 수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전장섭이 그다지 싫지 않아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전장섭이 사는 공간은 처음 입주 때부터 부부가 살 만한 주거시설이라 소녀사와 함께 살아도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였다. 단지 소녀사가 마음을 결정하면 나머지 인생은 그가 모아둔 재산으로 그녀와 마지막을 이곳에서 여행이나 다니며 서로 의지하고 지내는 것이 둘만의 낙이 될 수 있다고 설득하고 있었다. 소녀사의 인생은 품위와 격조를 지키며 살고 싶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남은 인생은 후회 없이 살고자 선택했던 실버타운에서의 희망도 깨지고 지금은 선택의 길도 없이 한 남자가 같이 살자는 제안에 소녀사의 여생을 맡겨보고 싶었다. 지금 소녀사의 현실은 너무나 달라 있었다. 전창섭과 그동안 둘이 만나서 즐겁게 보낸 시간은 쓸데없이 거저 보낸 날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저런 얘기로 밤이 깊었다. 둘은 짧게 말을 하려고 했지만 시간은 훌쩍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나머지 끝맺음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소녀사를 만나고 난 후로 전장섭은 자식들의 권유대로 모든 일정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재혼 문제와 그리고 아들들에게 함께 살게 될 소녀사의 이야기도 전달했다. 아들들은 상속을 미리 하라고 전장섭을 향해 무조건 협박하며 닥달하기 시작했다. 조금도 피가 섞이지 않은 소녀사에게 상속에 대한 재산권이 넘어가면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혹시 전장섭이 세상을 먼저 트면 문제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었다. 이번 기회에 그 많은 재산을 숨겨둔 아버지의 은닉 재산이 공개될 것 같아 마음이 한껏 부풀어 있었다. 아버지가 누구와 살던 그건 아버지 인생이라고 했으니 아들들을 괴롭힐 일은 없을 것 같았다. 전장섭의 재산은 바로 주지 않기로 하고 유언장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드디어 변호사를 불렀다. 그 자리에 자식들은 물론 손여사도 자리를 함께했다. 유언장은 충격적이었다. 아니, 가장 바람직한 유언장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절할 정도의 충격을 받은 것은 아들 내외였다. 전장섭은 유언장을 이미 변호사와 상의했는지 변호사가 초안 작성을 해왔다.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내용을 읽었다. 그리고 전장섭 본인의 유언장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내용을 요약하면 전장섭의 모든 재산은 본인 사후에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는 것이었다. 전장섭의 모든 재산 일체는 사회에 환원한다. 그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아들은 뒤통수를 맞은 사람처럼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다. 뭐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 한여름 매미떼가 우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자식들의 목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왔다.
무표정한 전창섭의 눈빛은 그들의 불만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전창섭의 생각은 처음부터 아들에게 유산 상속을 할 생각이 없었다. 당연히 사회를 통해서 번 돈이니 그는 그대로 사회에 돌려주고 싶을 뿐이었다. 자식들을 굶기지 않고 키웠으며 지원도 충분히 보상을 했다고 생각했다. 그가 다음 일은 다음에 생각하기로 접어둔 것을 조급히 유언장을 서두르게 한 것도 아들이었다. 돈은 누가 모았던 꼭 필요한 사람을 위해 써야 한다고 전창섭은 생각했다. 자신의 인생이 석양으로 물들어가는 처지였으므로 그가 마음을 비움으로 인해 그의 유산은 타인을 향한 온기를 불어넣는 거로 생각했다. 바꿔 말해 사회 활원이 가장 보람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라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 밑바닥엔 아들 녀석의 커다란 탐욕이 미었기 때문도 깔려있는 것은 속일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의 붉은 꽃 노을 안으로 그보다 강렬한 푸른빛이 깊이 밀려들고 있었다.